네, 네,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지금 선이 빠져 있어가지고 녹화가 잘 안 된 건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네, 노트북 자체에 무슨 마이크가, 살아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들어가긴 들어갔네요, 여러분. 네, 깜짝 놀랐어요. 너무 힘든데. 똑같은 거 하려면. 네. 자, 방어적 민주주의 하다 말았죠. 네, 방어 민주주의. 결국은 그런 겁니다. 결국은, 민주주의가 다원주의를 바탕으로 구성이 된 거기 때문에 다원주의를 폭넓게 아주 극단적으로 인정하다 보면 이제 공산주의도 가는 거고, 네, 나치도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거죠. 다수의 지지를 얻으면 민주주의에서는 다수의 또 지지를 얻으면 뭐든지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결국은 이 전체주의도 마찬가지로 이 전체주의적 권력 조직도 어떤 이제 다수의 지지를 받으면 집권이 가능하게 된다. 자, 이런 논리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그게 이제 이제 20세기 초에 이제 독일 나치로 나타났던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면 이런 독일 나치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의 반성으로 나온 게 방어적 민주주의다. 즉, 민주주의가 스스로 뭐죠? 민주주의에 대한 방어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방어적 민주주의인 거죠, 여러분. 그렇죠? 민주주의가 가치 상대주의로 기반이 되어 있지만 이 가치 상대주의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당연히 독일 나치와 같은 이상한 존재들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가치 상대주의적 관용을 지향하고 민주적 헌법 질서의 재개에 대해 민주주의를 방어하려는 이론이 바로 방어적 민주주의다, 이런 거죠, 여러분. 결국은 그런 거죠. 헌법에다가 규정을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야, 니네 가치 상대주의 다 좋고, 다원주의 다 좋은데,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공산주의는 안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음. 그러니까 스스로 민주주의가, 헌법에서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 원리가 헌법 속에 녹아있지만, 이 민주주의 자체, 헌법에서 규정해놓은 이 민주주의 자체가 뭐죠? 극단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민주주의가 스스로 거기에다가 방어적으로 규정을 해놓는 거죠. 야, 공산주의 안 된다. 이런 거죠.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대한민국은.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스스로 자기 안에 가치 상대주의가 극단으로 가지 못하도록 규정도 해놓고 아니면 간접적으로 그거를 뭐죠? 추출하고 파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는 거죠. 이게 바로 방어적 민주주의인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 대한민국 또는 민주주의 공화국은 민주주의를 기반하는, 즉 가치 상대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민주주의 원리가 녹아 있지만 이게 극단으로 가게 되면, 그렇죠? 극단으로 가게 되면 어떤 독일 나치와 같은 이상한 존재들이 생기기 때문에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면 민주주의가 가치 상대주의라는 것을 다 인정을 하지만 어떤 것은 안 돼, 이라고 브레이크를 걸어 놓는 거죠. 공산주의는 안 돼. 야, 민주주의라면 가치 상대주의 다 좋은데 공산주의만은 안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스스로 민주주의적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걸 바로 뭐냐면 방어적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즉, 독일 나치와 같은 어떤 이런 경험에 대한 역사적 반성으로 어떤 민주주의의 가치 상대주의적 어떤 관용, 뭐든지 다 받아들이는 이런 관용을 지향해야 된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민주적 헌법 질서의 적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이론이 바로 방어적 민주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인 것 같지만 민주주의라는 탈을 쓰고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스스로 방어하려는 그 이론이 바로 뭐냐면, 자, 방어적 민주주의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헌법상의 방어적 민주주의 수단은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위헌정당 해산제도가 있죠. 자, 우리나라 헌법 제 8조에 보면 있죠. 정당제도 8조 제 4항에 있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정당은 뭐죠? 정부가 제소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서 해산된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런 위헌정당 해산제도가 방어적 민주주의 수단이고, 자, 우리나라는 없지만 또 기본권 실현제도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좀 있지 않죠, 여러분? 자, 기본권 실현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방어적 민주주의 한계가 있죠. 네. 이 방어적 민주주의가 한계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이 방어적 민주주의도 한계가 있는데, 이런 한계는 뭐냐면, 자, 민주주의 본질을 침해를 못 합니다. 자,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들어서 민주주의의 본질의 침해를 가할 수는 없고요. 네, 민주주의 본질의 침해를 가하지 않는 그 선에서, 자, 방어적 민주주의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다른 헌법상의 원리를 침해하면 안 되죠. 그렇죠. 다른 헌법상의 원리를 침해하는 침해 금지라는 한계가 있고, 또 어떤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의 어떤 금지, 어떤 비례의 원칙 준수를 하고 소극적으로 행사된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그런 거죠. 자칫 잘못하면 민주주의의 원래 본래의 어떤 목적이 뭐죠? 가치 상대주의에 입각해 있는 거죠, 여러분. 가치 상대주의를 뭔가 뭐죠?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제안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민주주의에 대한 침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어적 민주주의는 자, 소극적으로 행사를 해야 되고 자,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방어적 민주주의를. 그리고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자, 비례의 원칙은 뭐죠? 네 가지죠.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뭐죠? 그 다음에 침해의 최소성, 그 다음에 법의 균형성. 자, 이런 비례의 원칙을 준수를 하는 게 이 비례의 원칙이라는 한계가 있는 거죠. 방어적 민주주의. 목적이 정당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단이 적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수단이 어떤 침해의 최소성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름으로써 어떤 공익을 얻고자 하는 그게 공익이 커야 되는 거죠. 즉, 법익의 균형성. 이 네 가지가 바로 비례의 원칙의 구성 요소인데, 이 비례의 원칙을 준수를 해야 된다. 이 방어적 민주주의가. 그래서 이런 비례의 원칙이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로 작용을 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계속해서 헌법의 기본 원리, 우리 현행 헌법의 기본 원리를 좀 볼까요, 여러분? 현행 헌법 기본 원리를 보기 전에 자, 헌법 전문. 헌법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헌법 전문이 나오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자, 헌법 전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헌법 본문이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구칙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헌법 전문이라는 건 자, 헌법의 기본 원리, 우리 현행 헌법의 기본 원리를 보면서 헌법 전문은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헌법 전문을 보면 이 헌법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이 헌법 전문에 가장 잘 나타나 있고 그다음에 이 헌법이 어떠한 기본 원리를 취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헌법 전문에 아주 명확하고 자세하고 이쁘게 나와 있는 거죠. 고상하게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즉, 이 헌법 전문이라는 것은 헌법 본문 앞에 있는 서문인 거죠. 자, 본문 제1조가 시작되기 전에 그 앞에 나와 있는 서문이고, 자, 헌법전의 일부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헌법전에 제일 앞에 나와 있는 헌법전의 일부고, 헌법전의 필수 요소는 그렇다고 아니다. 즉, 헌법 전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헌법 전문이 없어도 돼요, 헌법에. 근데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 전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헌법 전문에 우리가 현행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들이 헌법 전문에 어마어마하게 축약돼서 잘 요약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헌법 전문은 뭐냐? 이런 거죠. 헌법 제정권자의 근본적인 결단으로 헌법의 일부를 이루는 거죠. 결국은 헌법 제정 권력자가 이 헌법이 어떠한 이념에서 작성이 됐고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 헌법이 어떠한 기본 원리 하에서 제정이 됐다. 이런 헌법 제정권자, 즉 국민이죠. 민주공화국에서는 그 헌법 제정권자의 근본적인 결단, 근본적인 결단으로 헌법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게 뭐냐면 자, 헌법 전문인 거죠, 여러분. 이 헌법 전문도 뭐가 있냐면 자, 헌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도.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위헌법률 심판하죠. 자, 법률 이하의 법령이 헌법에 부합되는지 부합되지 않는지 이런 위헌법률 심판할 때에 헌법 법문에 있는 1조부터 130개 조항이만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뭐죠? 헌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은 헌법 전문이 헌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헌법 전문도 위헌법률 심판할 때 어떤 뭐죠? 위헌 여부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헌법 전문이 헌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핵심적 내용은 헌법 개정의 한계에 해당된다. 그렇죠. 뭔 말인지 아세요? 네. 핵심적 내용, 그 핵심적 내용은 헌법 개정의 한계에 해당이 된다. 이런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리고 국민주권의 원리를 볼까요? 우리 현행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 제일 먼저 국민주권의 원리가 있죠, 여러분. 자, 국민주권의 원리는 어디에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제 2조. 네, 2조에 나와 있죠. 네. 2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국민주권 원리.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즉, 국민주권 원리는 뭐죠? 국가란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국민 주권의 원리죠. 자,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국민에게 있다는 거죠, 이러죠. 즉, 국민이 국가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국민이 어떤 국가의 최고 의사, 이게 국가의 어떤 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국민이 그 국가의 최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진다는 의미가 바로
국민 주권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 주권에는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자,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 주권의 거의 한 90%를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자,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이 있죠. 자, 주권은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이라는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국민주권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있죠. 근데 국민주권론은 뭐냐면 우리 국민이 몇 명이나 있죠, 우리나라에 여러분? 5천만 명 정도 되나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이다. 자, 이 국민주권이라는 건 뭐냐면 5천만 명이 다 한 자리 한 곳에 한 시에 모여야 뭐가 발생하냐면 주권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게 국민주권론의 핵심 내용이에요, 여러분. 국민주권론은 국민 개개인에게는 주권이 없어요. 다만 우리나라라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 한꺼번에 한 시에 한 곳에 다 모여야지만 비로소 뭐가 발생이 나오냐면 주권이라는 게 생겨요.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이게 핵심이죠. 하지만 인민주권론은 그렇지 않아요. 인민주권론은 다 모여야지 주권이 있는 게 아니고 국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핵심이에요. 그게 인민주권론의 핵심인 거죠. 즉 국민주권론은 국민들이 한 날 한시에 한 곳에서 다 모여야지만 주권이 비로소 생기는데 인민주권론은 국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즉 5천만 명이 다 모여야 주권이 하나가 발생한다는 이론이 국민주권론이고 인민주권론은 국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을 하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모이면 5천만 개의 주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게 바로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의 가장 큰 이론적 핵심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자, 국민주권론에서, 국민이라는 거 뭐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국민주권에서 국민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권이 생기려면 국민 전체가 다 모여야 되는 거죠. 현실 속에서 가능하나요? 우리가 한 날 한시에 한 곳에 모여가지고 5천만 명의 국민이 한 곳에 다 모일 수 있나요? 불가능하겠죠, 여러분. 즉 국민주권론에서 보는 국민의 개념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겠죠. 5천만 명이 내 머릿속에서 상상하에서 5천만 명이 모이는구나.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그게 이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전체 국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자, 이념적이고 추상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전체 국민이.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결국은 사람이 너무 많으면 한 날 한씩 못 모이잖아요. 5천만 명이 어떻게 모여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주권론에서 말하는 이 국민은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상상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념적이고 수상적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인민주권론에서의 국민은 어때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주권 하나 가지고 있고 너도 주권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인민주권론에서 국민은 현실적이고 되게 구체적인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 주권이 하나씩 다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권을 다 모으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면 통채라고 하는 거죠. 자,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통채. 5천만 명이 하나씩 주권을 가지고 5천만 개의 주권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통채라고 하는 거죠. 통채. 근데 국민주권론에서는 전체 국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인민주권론에서 국민은 유권자의 통채라고 얘기하는 건, 자, 국민주권에서는 당연히 전체 국민이 다 모여야 주권이 하나가 생기기 때문에 이 국민에서는 전체 국민을 얘기하는 거고, 인민주권에서 국민은 각각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을 하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유권자들의 5천만 개가 다 모이면 통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주권은 전체 국민의 귀속이 되는 거죠. 국민주권에서. 그렇죠. 전체 국민이 다 모여야 비로소 주권이 하나가 딱 귀속이 돼요. 그렇죠. 주권이 생기니까. 그렇다면 이 주권은 나눌 수 있을까요? 못 나눌까요? 못 나누겠죠, 여러분. 그렇죠. 전체 국민이 모여야 주권이 하나가 딱 생기는데 한 명만 빠져봐요. 그러면 당연히 주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안 생기죠. 다 모여야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이 주권은 불가분적 주권이 되는 거죠. 나눌 수 없는 주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 모여야 주권이 생기기 때문에.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하지만 인민주권론에서는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권 분할이 가능하게 한 거죠. 이해하시죠? 자, 구성원이 각자의 몫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주권의 주체와 행사자. 자, 국민주권에는 뭐죠? 분리가 되겠죠. 주권의 주체는 전체 국민이고, 행사자는 어떨 거예요? 전체 국민이 그럼 동시에 행사를 할 수 있나요? 5천만 명이 주권 하나를 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하자고 5천만 명이 한꺼번에 행사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권의 주체는 전체 국민이지만, 행사자는 누가 해요? 그 국민의 대표가 대신 행사를 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 지금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원이 우리 국민 전체를 대표해서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자, 국민주권론에 따르면 주권의 주체와 행사자는 당연히 분리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주권의 주체는 전체 국민이고, 행사하는 건 5천만 명이 한꺼번에 행사할 수 없고, 5천만 명이 한 뜻을 모아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행사자를 따로 뽑는 거죠. 우리의 국민의 대표를 뽑는 거죠. 예를 들면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그 국회의원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주권의 주체와 행사자가 분리가 되지만, 인민주권론은 각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리되지 않는 거죠. 주권의 주체와 그 주권의 행사자가 분리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주권을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행사하면 되는 거니까. 즉 동일성 민주주의죠. 주권의 주체와 행사자가 같다. 그래서 이걸 바로 동일성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음. 자, 그리고 자, 위임의 성격. 우리가 만약에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권을 누구에게 위임을 해요. 자, 먼저 인민주권론의 입장에서 보면, 자, 이건 명령위임이고 귀속위임이 가능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진 주권을 누구에게 위임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주권을 온전히 다른 사람한테 주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준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어때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왜냐면 내가 주권을 안 가졌으면 그렇게 말을 못 하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권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해주고, 이 사람한테 내 주권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너는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이 가능한 거죠. 왜냐면 내가 가진 주권을 줬기 때문에. 그쵸?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귀속이 되는 거죠. 내 명령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임의 성격은 명령위임이나 귀속위임이 되는 건데, 국민주권론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국민주권론에서는 국민 전체가 다 모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떤 주권의 행사자를 정해서 보내야 되는데, 내가 내 주권 하나를 온전히 다 주는 게 아니고 전체 국민의 의사를 다 뜻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체 국민의 뜻이 다 다르겠죠, 여러분. 똑같긴 힘들겠죠, 5천만 명이. 그렇기 때문에 위임을 할 때 인민주권론처럼 명령을 한다든지 귀속이 안 되는 거죠. 즉, 주권의 행사자가 주권의 주체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얘를 구속을 시키려면 5천만 명이 한 뜻으로 모아가지고 그 행사자한테 야 이렇게 해 라고 해야 되는데, 5천만 명의 뜻을 하나로 합치기는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권의 행사자가 주권의 주체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죠. 즉 무기속 위임이 되는 거죠. 기속되지 않는 위임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게 위임의 성격인 겁니다, 여러분. 네, 이게 항상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힘들긴 힘드네요, 여러분. 자, 정치 형태. 그렇다면은 당연히 국민주권론에서는 뭐죠? 주권의 주체와 행사자가 다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즉, 뭐죠? 국민 전체가 다 모여서 주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주권을 행사할 사람을 뽑는 거죠. 자, 대표를 뽑는 거죠. 자, 대표를 뽑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간접민주제죠.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자기의 권한을 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내 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서 위임시켜가지고, 떠넘긴다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위임해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가진 주권을 행사하니까 당연히 간접민주제가 되겠죠, 여러분. 하지만 인민주권론은 본인이 가진 주권을 본인이 행사하기 때문에 당연히 직접민주제가 되는 거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인민주권론과 국민주권론의 어떤 내에서의 선거권, 이 선거권의 성격은 어떻게 되냐면, 인민주권론은 결국은 본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권리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자기 권리가 되는 거죠. 내가 이 선거권을 행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왜냐면 내 권리니까. 내가 내 권리를 행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내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주권을 가지고 내가 행사하든 안 하든 내 마음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누군가가 또 자기 주권을 행사하겠죠. 나는 안 하더라도. 하지만 국민주권론에서는 이 선거권의 성격이 권리가 아니고 의무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전체 국민이 자기의 어떤 주권, 전체 국민의 주권을 행사할 대표를 뽑지 않아요.
뽑지 않으면 당연히 나라를 운영할 사람이 없겠죠, 여러분. 그죠? 나라를 운영할 사람이 없겠죠. 죄송해요. 잠시만요. 네. 국가를 운영할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권의 행사자를 뽑아야 되는 거죠. 국민주권론에서는. 그렇죠. 전체 국민이 다 모여야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권의 행사자를 따로 선출을 해서 그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뭐죠? 네, 자유위임 또는 무소위임을 받아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참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 못 뽑게 되는 거죠. 우리 대표하는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국민주권론에서는 이 선거를 국민의 의무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권력 구조는 뭐죠? 권력 분립의 원리와 관련이 있다. 왜 권력 분립의 원리와 관련이 있어요? 당연히 우리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주권을 대신 행사할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보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권한을 주면 당연히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해요? 독재를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주권론에서는 필히 주권을 행사할 사람 대신 뽑아서 뭐죠? 보내기 때문에 정치하라고 보내기 때문에 당연히 권력 분립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안 하게 되면 독재가 되니까. 그렇죠? 한 사람이 상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 독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국민주권론에서는 당연히 권력 분립이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거고, 자, 직접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인민주권론에서는 어쨌든 권력 분립은 전제로 하지 않아요. 왜냐면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본인의 주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권력 분립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선거제도도 그렇다면은, 자, 뭐죠? 인민주권론에서는 자기 주권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보통선거를 할 수 있는 거죠. 보통선거가 그런 거잖아요. 남녀노소 구분 없이. 그렇죠? 그다음에 평등선거. 그렇죠? 너도 주권 하나 가지고 있고, 나도 주권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보통선거와 평등선거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제한선거는 인민의 주권을 제한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한선거는 주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민주권에서는 안 되는 거지만 자, 국민주권론에서는 선거제도도 제한선거나 또는 평등선거가 아니고 차등선거도 무방한 거죠. 왜냐하면 국민 전체가 모여야 주권이 하나가 행사가 되는데, 그쵸? 이해하시나요? 국민 전체가 모여야 주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전체가 모일 수 없는 구조죠. 국민주권론에서는. 그래서 국민주권론에 의하면은 제한선거, 그러니까 남자만 선거를 한다, 또는 여자만 선거를 한다, 또는 뭐 부자만 선거를 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표도 뭐 돈이 많은 사람은 득표, 또는 똑똑한 사람은 득표, 또는 힘이 센 사람은 득표. 이런 제한선거, 차등선거도 무방한 거죠. 왜냐하면 인민주권론은 자기가 주권을 하나 가지고 있고 너도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다 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선거도 가능하고 평등 선거도 가능하지만 국민주권론은 국민 개개인 한 사람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모여야 주권이 하나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주권으로 뭔가를 뭐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 선거가 가능해지고 차등 선거도 무방해지는 게 바로 국민주권론에 따른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런 주권론은 이런 두 가지가 있고요. 자, 이번 시간에 자, 여기까지 할 테니까 여러분 네, 네, 전화가 오네요. 네.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가면 다시 한번 강의안을 한번 보시고요. 네. 이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을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되게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데 놓고 되십시오, 여러분.